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한 배우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과거 영화 촬영 중 겪은 일을 털어놨습니다. 합의되지 않았던 노출 장면 촬영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사연이었는데요. 상반신 노출씬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배우는 뒷모습만 촬영하기로 합의를 해서 대역 없이 직접 촬영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촬영 스태프 중 한 명이 배우의 앞모습을 촬영했고 그 스태프가 찍은 사진을 다른 스태프들이 모두 지켜봤다고 합니다. 배우의 동의 없는 노출씬 촬영,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배우 김영란 씨가 32년 전 찍은 영화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정말 이런 일을 들으면 정말 불과 몇 년 전,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여성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생각하면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옛날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때는 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것들이 지금 보면은 참 엄청난 일들이 저렇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지금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동의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거의 여배우들이 겪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큰 일이 문제가 되겠죠. 동의 없이 특정 신체 부위 노출을 강요하거나 당초 합의 이상의 노출 장면을 촬영하면 법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소속사도 그렇고요. 본인도 그렇고요. 실제 개그맨 출신 배우 곽현아 씨가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죠. 곽현아 씨는 뒷모습 노출만 가능하다고 했지만 막상 촬영이 시작되자 감독은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찍어야 한다고 했고 편집 단계에서 빼주겠다고 했지만 감독판 영화에서 가슴 노출 장면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 재판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관심이 많았는데요. 감독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화 편집은 감독에게 고유 권한이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감독의 일부 책임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사재판부는 곽현아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을 했죠.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 노출이 합의한 적이 없었는데 노출 사진을 스태프가 마음대로 찍은 부분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져야 됐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이제 김영란 씨처럼 몰래 사진을 찍을 경우에 현재로 보면은 몰카 범죄로 불릴 수 있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역사는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여성들이 결국에는 지금 문제 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 봐달라는 거죠.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처벌해 달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어디까지 이루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성들과 여성들의 정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것이 형사처벌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존중을 해야 될 문제로 논의가 되어야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근로복지공단 신현웅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동복지허브 근로복지공단의 신현웅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근로복지공단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문의가 많습니까?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그 정책 시행이나 관리 감독하는 곳은 지금 고용노동부고요. 정확히 이제 관할 지청에서 그런 근로감독관님들이 그런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고,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그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치료하고 보상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접적으로 네, 조금 네, 알 수 그렇습니다. 있으시겠군요. 네. 네. 그래도 어떻습니까?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졌으니까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실상은 어떻습니까? 직장인분들께서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019년 7월 16일에 지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금지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런 노동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고 사업주를 형사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사업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네. 특히 피고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고 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이렇게 함께 내려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아직도 괴롭힘 문제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변호사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누가 이런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용자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도 될 수도 있고요. 보통 네. 이제 직장 상사분들이 많이 해당되시겠죠.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실례로는 이 육아휴직 후에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전혀 생소한 업무를 주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해서 따돌림을 이렇게 지시하거나 그런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는 등을 행위를 해가지고요. 피해자가 결국 우울증을 앓게 되고 결국 퇴사한 사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례에서 네. 육아휴직 후에 복직한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남녀고용 평등법 위반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도 사업주에게 이러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도 조금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또 이해가 쉽도록 실례를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의료회사 그 디자인 팀장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이제 하계 신상품 발표를 앞두고 팀원에게 이제 새로운 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제 수차례 시안을 보고했는데요. 그런 팀장이 신제품 컨셉과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려하면서 이제 보완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디자인 담당자가 업무량이 늘어났겠죠. 야근하면서 늘어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까요?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이제 컨셉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변호사님 기준으로 보면은 네네네. 세 가지 요건을 한번. 우위 요건, 업무상 적정 범위였느냐. 두 번째 요건이 문제겠군요. 네. 업무상의 적정 범위였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역시. 네, 날카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동일한 사안에서 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고요. 네.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무상의 적정 범위 이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예시를 들면 이 업무상 적정 범위가 넘어서는 예시 같은 경우가 보통 사적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사적 업무를 지시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속적 반복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면서 업무를 지시한다든지 따돌림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든지 배제한다 경우와 같이 이렇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괴롭힘이라고 본인이 어쨌든 생각을 한다면
일단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내가 괴롭힘을 당하면 보통 어디 수사기나 경찰서를 가야 되나 아니면은 네. 뭐 고용노동부를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입니다. 아, 네. 먼저 사업주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직장 상사도 어려운데 어떻게 회사 사장한테 신고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보통 회사 내에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담당하는 이제 기관이나 부서가 있고요. 네.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네. 이게 신고라는 게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렵다면 동료 근로자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까? 네, 회사는 반드시 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요. 네. 당연히 피해 근로자를 위해서 근무 장소를 변경해 주는 등의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당연히 그 괴롭힘이 있었는지 지체 없이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또는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이전에는 사업주가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셨는데 다행히 이번 개정법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피해 근로자들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조치를 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했다는 것도 조금 남겨놔야 되겠군요. 아, 네. 반드시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조금 아쉽지만 이 개정법이 이제 올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네.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피해 근로자가 직접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렇게 구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 관련돼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산재 신청 통해서 업무상 재해도 인정받을 수 있겠죠, 변호사님? 네, 저희 산재보험법에서는 그 직장 내 괴롭힘, 고객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발병한 네.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도 또 보호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신현웅 변호사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고 윤복희의 여러분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